그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던 10년을 끝내버린 사건이었지요. 초겨울 서울의 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매일 수십 건의 장례가 동시에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국화향과 향 냄새가 섞여 나왔고 복도 곳곳에는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층 VIP 조문실 앞 복도였어요. 이곳은 일반 조문실보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 액자들이 걸려 있었지요.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헌화를 들고 누군가는 조이금 봉투를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복도 한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린, 31살. 제 아들 도연이가 처음으로 데려온 그 아이였지요. 하리는 장례지도사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목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안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요. 그 아이 앞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명숙, 지역에서 제법 이름 있는 사업가의 부인이자 오늘 장례식의 유족 대표였어요. 그 여자는 할인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오명숙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종이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또박또박 설명하려 했지만 오명숙은 그 종이를 손으로 쳐냈지요. 서류가 공중에서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조센터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어요. 명찰에는 팀장 장태석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장태석은 오명숙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할인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였지요. 할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명숙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할인과의 거리가 불과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됐습니다. 할인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지요. 계약직 주제에 잘난 척은 그 얼굴로 우리 집안 장례를 망칠 셈이야? 그 말에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장태석이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요. 할인이 작게 신음을 냈지만 그 남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 학비는 누가 내줄 것 같아? 그 순간 할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장태석은 할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지요. 집안 사정, 빚 아픈 아버지, 대학생 남동생까지. 오명숙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무릎 꿇어. 지금 여기서.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차마 못 보겠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장태석이 할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치우세요. 복도 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복도 전체를 가득 채우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지요.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회색 코트를 걸친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였습니다. 윤정희, 할인의 예비 시어머니이자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문객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저는 장태석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일으켜 세웠지요. 할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오명숙과 장태석을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저 늙은 여자로만 보였겠지요. 제 며느리한테 손대신 분이 누구시죠?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태석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켠 채 조용히 말했지요. 지금 이 상황은 말로 끝낼 일이 아니네요. 기록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태석은 휴대폰을 보더니 손을 뻗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지요. 장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조문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칠 듯 손을 들었다가 내렸지요. 뒤에서 오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누군데 감히. 이름이 뭐예요? 저는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희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장례식장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할인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석 소파에 앉히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를 뽑아왔어요. 할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로비는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위층 조문실에 있었고 이곳에는 몇몇 직원들과 대기 중인 장례 관계자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할인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지요. 그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할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할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지요. 땀과 눈물이 섞인 손이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할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사무국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한쪽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부장. 제가 10년 전까지 함께 일했던,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옛 동료였습니다. 이사장님,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그 상조센터 건 자료 일부 확보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지요. 내용이 어때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장례비 부풀리기는 기본이고 리베이트 정황도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특히 VIP 고객 상대로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뭔가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일단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줘요. 지금은 현장이라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혹시 직접 개입하실 건 아니시죠? 은퇴하신 지 10년이나 됐는데. 저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고개는 떨어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우리 며느리가 당한 일인데.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하리는 조금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옆에 앉았습니다. 하리나, 이제 괜찮겠어?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실 줄 몰랐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사흘 전 도연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다 꺼낼 순 없었어요. 우연히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들렀다가 이런 일을 본 거야.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일 도연이한테는 말 안 할 거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할인은 도연이에게 자기 직장 일을 잘 말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안 좋은 일은요. 말하면 도연이가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버텨야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건 버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지요. 할인아, 오늘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혼자 버틸 일도 아니고. 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뭔가 묻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서며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 내가 내 팀장한테 이야기할게.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더 꼬일 수도 있어요. 꼬이게 놔두면 안 되니까 내가 정리하는 거야.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장태석 팀장을 찾는다고 했어요. 잠시 후 장태석이 불편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장태석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익감사지원재단 이사장 윤정희. 장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지요. 오늘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장태석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요. 장태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록이 남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요.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도연이가 온다고 했거든요. 도연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36살이에요.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지요. 결혼은 안 했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지요. 옆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옆에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린이라고 합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했어요.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요.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을 때 도연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알겠다. 도연이가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연 씨와 교제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는 할인을 천천히 살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지요. 직업은 뭐하니? 장례 지도사입니다. 시내에 있는 상조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장례 지도사?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더 물었어요. 정규직이니? 할인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할인이 손으로 도연이를 막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계약직이에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계약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직업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지요. 우리 도연이를 왜 좋아하게 됐어? 할인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나 봐요. 할인은 도연이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착해서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으로 힘이 돼준 사람이에요. 그 대답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배고플 테니까 먼저 밥 먹자.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할인을 관찰했습니다. 식사 예절이 단정했어요. 음식을 천천히 먹었고 도연이를 자주 챙겼습니다. 도연이가 물을 따르려 하면 할인이 먼저 따라줬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할인이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인은 고집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할인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저는 할인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물었지요. 집안이 어떻게 되니? 할인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학생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병이신데? 당뇨 합병증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상황이 대충 그려졌거든요. 할인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도연이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저는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은 손을 꼭 쥐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야. 도연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대신 할인 씨한테 부탁이 있어.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도연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위치, 아픈 아버지와 대학생 동생을 책임지는 무게, 그리고 장례 지도사라는 쉽지 않은 직업. 그 모든 게 할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저 아이가 견딜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요. 사흘 뒤 제가 직접 나서야 할 일이 벌어질 줄은요. 다음 날 저는 할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도연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아들한테 묻는 건 할인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공익감사지원재단. 이름이 좀 길지만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불공정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거였지요. 법률 자문, 행정 절차 지원, 때로는 조사까지. 사무실은 시내의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꽤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김 부장을 불렀어요. 김 부장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과거 감사 분야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은퇴 후 제 재단에 합류한 사람이지요. 김 부장, 시내에 있는 상조센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상조센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거기서 일해요. 그런데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김 부장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 부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상조센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직원 수, 연매출, 주요 거래처 같은 것들이었지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비 부풀리기 민원이 여러 건 있었어요. 유족들이 청구서를 받고 놀라서 신고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됐더군요. 상조센터 측에서 실수였다며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끝낸 거였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 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내부 제보 형식의 문서였어요.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팀장이 VIP 고객들한테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장례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차액을 나눠 갖는 식이에요. 직원들은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말하면 자르니까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심각한 건 계약직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더러운 일을 시키고 거부하면 계약을 안 갱신하는 식이죠. 저는 할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계약직이었어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했지요. 저는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직원 명단 구할 수 있어요? 공개 정보는 아니지만 인맥을 동원하면 가능할 겁니다. 구해줘요. 특히 계약직 직원들 명단이요. 김 부장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사람들의 슬픔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구조, 약한 직원들을 협박해서 침묵시키는 방식.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할인 씨 직장 생활은 어때? 도연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힘들어 보여요, 엄마. 자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나갈 때가 많고. 그런데 할인이는 괜찮다고만 해요. 팀장은 어떤 사람이래? 글쎄요, 할인이가 잘 얘기 안 해서. 근데 한 번은 전화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팀장한테 전화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도연아, 할인 씨 잘 챙겨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네, 엄마.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감사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여러 조직들을요. 수많은 곳을 조사했어요. 부정부패, 횡령, 갑질, 비리. 온갖 종류의 잘못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된다는 거요. 계약직,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일자리를 잃으니까요. 은퇴하고 재단을 만든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더 이상 공직에 있진 않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조용히 효과적으로요. 하지만 10년 동안 저는 제 재단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직접 나서는 일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했지요. 그게 편했거든요.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가 제 가족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이 직원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총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서할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직원들 중 몇 명은 이미 퇴사했습니다. 대부분 1년 안에 그만뒀어요. 이유가 뭔데? 공식적으론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정황을 보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저는 명단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의 이름 옆에는 근속 2년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버틴 셈이었습니다. 김 부장, 이 상조센터 이번 주 장례 일정 알 수 있어요? 공개 정보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왜요? 직접 가볼까 해서.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가시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요. 그냥 조문객으로 갈 겁니다. 현장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된 거였지요. 할인이 무릎 꿇을 뻔한 바로 그날에요. 장례식장에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김 부장이 정리해준 자료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상조센터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장례비 부풀리기였습니다. 유족들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세세한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불필요한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거였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본 장례 용품이 실제로는 200만 원인데 청구서에는 350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차액 1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료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황상 내부에서 나눠 가진 게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VIP 고객 타깃팅이었어요. 돈 많은 유족들에게는 더 비싼 옵션을 강요했습니다. 고인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요. 유족들은 거절하기 어려웠지요. 거절하면 마치 고인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직원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계약직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식이었지요. 저는 노트의 구조를 그려봤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였어요. 꼭대기에는 센터장과 몇몇 고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팀장급 관리자들이 있었고요. 맨 아래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깔려 있었어요. 돈은 위로 올라갔고 책임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면 계약직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는 구조였지요. 직원이 실수했다며 직원 한 명을 자르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면 끝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감사 분야에 있을 때 수십 번도 더 봤던 구조였습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갑질 구조는 비슷했거든요. 할인이도 이 구조 안에 있구나. 저는 할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성실했어요. 규정을 지키려 했고 원칙을 고수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됐을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먼저 희생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69살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작은 체구.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제 안에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조문객들, 유족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오늘 치러지는 장례 목록을 확인했어요. 3층 VIP 조문실. 바로 거기였습니다. 김 부장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오늘 장례의 유족 대표는 오명숙이라는 여자였어요. 지역 사업가의 부인이자 이 상조센터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직 조문 시간 전이었거든요. 저는 복도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꽃을 정리하고 명패를 확인하고 조문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할인이 보였어요. 검은 유니폼을 입고 서류를 들고 어디론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을 따라갔어요. 할인은 VIP 조문실 안쪽에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유니폼에 팀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지요. 팀장이 할인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할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장 확인 중. 팀장 이름 장태석 맞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근속 8년. 내부 제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문 시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조문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족 대표인 오명숙이 할인에게 뭔가 따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멈춰서서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펼쳐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오명숙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장태석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팀장은 오명숙에게 사과하고 할인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조용히 현장만 확인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절차를 밟고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할인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선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조용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장태석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파일 캐비닛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상조센터의 경영 방침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지요. 고객 최우선, 정직한 서비스. 아이러니했습니다. 장태석은 의자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공익감사지원재단입니다. 불공정 행위, 갑질, 부당 대우 같은 걸 다루는 곳이에요. 장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지요. 오늘 복도에서 본 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유족분이 불편해하셔서 직원 교육 차원에서 한 거였습니다. 교육이요? 무릎 꿇으라고 한 게 교육인가요? 장태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문이 막힌 거였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태석 팀장님, 저는 30년 가까이 감사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례비 부풀리기 하셨죠? 유족한테 실제보다 비싸게 청구하고 차액은 따로 챙기고. 장태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김 부장이 준비해준 자료였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 이 센터에 접수된 민원 목록이에요. 장례비 과다 청구 관련 민원이 12건. 그중 6건은 팀장님 팀에서 담당한 장례였어요. 장태석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직원들 실수였습니다. 이미 다 해결됐고요. 실수? 6번이나요? 그리고 해결이라는 게 들킨 것만 일부 돌려주고 입 막은 거 아닌가요? 장태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늘 그 유족분, 오명숙 씨죠? 그분한테도 비슷한 일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장태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지요. 그럼 왜 서아린 직원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명숙 씨가 뭘 요구했길래 규정대로 일한 직원을 무릎 꿇게 하려 한 거죠? 장태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안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바로잡을 건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놔둘 건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장례비 청구 명세서, 실제 원가,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사장님, 내부 자료거든요. 내부 제보자를 찾아요. 이런 구조에선 반드시 있어요. 참다 못한 직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요. 전화를 끊고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할인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할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니? 규정대로 일했는데.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지요.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족이 규정이 없는 걸 요구하셔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사과했어요. 왜? 계약 갱신 시기였거든요. 안 하면 잘릴 것 같아서.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서며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태석 같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명숙 같은 고객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할인 같은 직원을 어떻게 보호할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어요. 한 사람을 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내부 제보자 찾았습니다. 누구죠? 이수아라는 직원입니다. 서아린 씨 동료예요. 2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만나볼 수 있나요? 오늘 저녁 약속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김 부장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이수아를 만났습니다. 이수아는 33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할인처럼 장례지도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요. 이수아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장례비 명세서, 실제 원가표, 팀장이 유족들한테 받은 현금 메모제가 2년 동안 몰래 모은 거예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왜 같은 품목인데 고객마다 가격이 다른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VIP 고객들한테는 더 비싸게 청구하고 그 차액을 팀장이 챙긴다는 거요. 직접 봤나요? 네. 한 번은 사무실에 서류 전달하러 갔다가 봤어요. 팀장이 유족 대표한테 현금 봉투를 받는 거요. 그 사람은 수고비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리베이트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화나는 건 그 더러운 일을 전부 계약직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할인 언니한테요. 서할인 직원한테요? 왜 하필? 이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 언니가 제일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집안 사정 때문에 절대 못 그만둬요. 팀장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할인 언니를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수아가 계속 말했지요. 작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족이 장례식장 규정을 어기는 걸 요구했는데 할인 언니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팀장이 할인 언니를 사무실로 불러서 계약 갱신 안 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요? 할인 언니가 결국 유족한테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고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할인 언니가 우는 거. 이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씨, 왜 지금까지 참았어요?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수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고하면 제가 먼저 잘려요. 그리고 팀장은 아무 일 없듯이 계속 일하겠죠. 이 업계가 그래요. 계약직이 뭘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이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증거를 받았으니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이수아 씨와 할인 씨, 두 분 다 보호할 겁니다.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바꿀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을 때 김 부장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엑셀 파일, PDF 파일, 사진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장례비 청구서와 실제 원가표를 비교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차액이 명확히 보였어요. 많게는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사장님. 아직 부족해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해야 해요.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까지는 저희가 구할 수 없는데요.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증거면 관계기관이 움직일 겁니다. 그쪽에서 정식으로 조사하면 은행 기록도 나오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장례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직원 갑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할인과 만난 건 제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할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할인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건넸습니다. 할인아, 내가 회사에서 겪은 일들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니? 할인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계약직으로 들어간 날부터.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할인은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1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계약은 연장됐지만 정규직은 되지 못했어요. 팀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지요. 야근, 주말 근무, 다른 직원들이 꺼리는 일들. 할인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견뎠어요. 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 버텨도 돼. 내가 끝낼 테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장면. 오명숙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날 장례식 관련 정보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오명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조센터와는 오랜 거래 관계였어요. 오명숙 가족의 장례는 물론 회사 직원들의 장례까지 이 센터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럼 VIP 고객이네요. 네. 연간 거래액만 해도 상당합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고객이죠. 저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 요청 사항 다수. 저는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특별 요청이 뭐예요? 장례식장 규정을 벗어나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조문 시간 연장, 특정 공간 독점 사용, 음식물 반입 같은 거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규정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VIP 고객들한텐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센터 측에서 돈을 받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명숙은 돈을 내니까 특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할인은 규정대로 했고 그게 충돌한 거였어요. 그날 오명숙이 뭘 요구했는지 알 수 있나요? 김 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수아 씨가 전해준 정보입니다. 오명숙 씨는 조문실 옆 대기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대요. 친척들 휴식 공간으로요. 하지만 그 공간은 다른 조문객들도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라 규정상 독점할 수 없죠. 할인이가 그걸 설명했겠네요. 네. 그런데 오명숙 씨는 우리가 얼마를 쓰는데라며 화를 냈대요. 그때 마침 장태석 팀장이 나타났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장태석은 오명숙을 달래기 위해 할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였습니다. 할인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규정을 어기게 만들려고 한 거지요. 팀장 입장에서는 할인을 굴복시켜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겠네요. 네.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부담도 없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약자를 희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그날 오명숙 씨가 정확히 뭘 요구했니? 할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대기실을 독점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조문객들은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요. 넌 뭐라고 했어? 규정상 어렵다고 했어요. 대기실은 공용 공간이라 특정 유족만 쓸 수 없다고요. 대신 VIP 조문실 안쪽에 별도 공간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라고 안내했어요. 그럼 내 대응이 맞잖아. 네, 하지만 오명숙 씨는 화를 내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요. 저는 할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할인은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이 된 거였어요. 할인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기억해. 네, 고마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면으로 가죠. 내일 장례식장에 다시 갈 겁니다.
이번엔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 부장과 변호사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담은 서류 가방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지요. 장태석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요. 장태석 팀장님, 이틀 전 서아린 직원한테 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장태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할머니가 왜 자꾸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죠.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장례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직원 갑질에 대한 증거들이죠. 장태석이 서류를 집어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장태석 팀장님, 이 문서들은 이미 관계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장태석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일로 돌아가죠. 팀장님은 오명숙 씨를 달래기 위해 할인을 희생시키려 했어요. 규정을 지킨 직원을 무릎 꿇게 하려 했죠. 그건 유족이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직원을 보호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 아닌가요? 장태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팀장님, 할인은 규정대로 일했어요. 잘못은 유족이 부당한 요구를 한 거고 팀장님이 그걸 들어주려고 한 거였죠. 왜요? 오명숙 씨한테 받을 게 있어서요? 장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건 오명숙 씨 남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에요. 지난 3년간 이 상조센터는 그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팀장님이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정황도 있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정식 조사가 들어가면 다 나올 겁니다. 은행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요. 장태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팀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복도로 나왔을 때 할인이 멀리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장태석의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재단 사람들이 왔다는 것,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여자 하나였어요. 앞장선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센터장님 어디 계십니까? 직원 하나가 급히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곧 센터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관계기관 조사관입니다. 귀센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차 왔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김 부장과 변호사를 봤지요. 이게 대체 무슨... 조사관이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덕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센터장은 제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공익감사지원재단 이사장 윤정희. 센터장이 제 이름을 읽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나이 든 직원들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스쳤어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센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 감사 분야에서 일하셨던 그분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감사 분야에서 일하던 시절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갑질 조사에서요. 제가 맡은 조사는 대부분 징계나 법적 조치로 이어졌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조용한 칼이라고 불렀어요. 목소리는 작지만 결과는 확실했으니까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도 그중 하나였던 거예요. 센터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장례비 청구서, 실제 원가표, 리베이트 관련 메모, 직원 증언록.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건 지난 2년간의 부당 청구 내역이에요. 총 42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센터장이 서류를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댔어요. 조사관이 직원들을 받습니다. 직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장례비 청구 관련 문서들이요.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중 이수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한테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드릴게요. 이수아가 USB를 건네자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봤어요. 센터장님, 사무실로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봤어요. 이사장님, 합의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도 입장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센터장님,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요. 몇 달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셨어야죠. 센터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말했어요. 센터장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드실 건가요? 센터장이 결국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들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복도에 남은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저는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 있는 다른 직원들을 봤어요. 계약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조사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잘못한 사람만 책임지게 될 거예요. 한 직원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저희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센터 자체가 문 닫진 않을 겁니다. 대신 구조가 바뀔 거예요.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게요. 직원들의 얼굴에 조금씩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할인을 다시 봤어요. 할인아, 오늘은 조퇴해. 집에 가서 쉬어. 어머님은요? 나는 여기 남아서 조사 끝날 때까지 지켜볼 거야. 할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 부당함을 바로잡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관계기관 조사관들은 센터의 모든 장례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청구서, 계약서, 영수증, 직원 근무 기록까지 아무것도 빠짐없이 확인했지요.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매 시간마다 연락을 줬어요. 이사장님, 부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42건이 아니라 68건이에요. 금액은요? 총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정황도 확실해졌어요. 장태석 팀장 계좌로 수상한 입금이 여러 번 있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었던 거지요. 센터장은 뭐라고 하나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 결제가 필요한 문서들도 있어서 완전히 모를 순 없었을 거예요. 역시 위에서 눈 감아준 거네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제 재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김 부장이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센터장이 밖에 와 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센터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센터장은 제 앞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 합의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센터장을 봤습니다.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해 유족들한테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도 다 바꾸겠습니다. 제발 조사를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센터장님,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요. 관계기관이 움직인 이상 제가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언론에는 안 나가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 이미지가. 저는 손을 들어 센터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걱정하실 건 이미지가 아니에요.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고민하셔야죠. 센터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지요. 환불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내부 시스템 바꾸시겠다고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건 센터장님이 선택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무예요. 센터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센터장 앞에 놓았어요. 여기 있는 게 최소한의 조치예요. 피해자 전액 환불,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계약직 보호 규정 마련, 담당자 징계. 이걸 일주일 안에 시행하세요.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그럼 이틀 안에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센터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센터장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나간 뒤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해야 하니까 하겠죠.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 알았을 테니까. 3일째 되는 날 장례식장 로비 게시판에 큰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피해 유족분들께 사과와 환불 안내. 공고문 아래에는 환불 절차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김 부장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게시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족들이 공고문을 읽고 있었고 직원들은 환불 신청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첫날에만 환불 신청이 20건 넘게 들어왔대요. 예상보다 많네요. 그리고 센터 측에서 직원 보호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계약직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감독기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조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이었어요. 부당 청구 금액 전액 환불,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담당자 징계. 세 가지 조치가 즉시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노동 관련 부서에서도 움직였어요. 직원 갑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장태석 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센터는 장태석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정 처분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법적 책임도 물어야 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제가 준비한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입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사장님, 이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30년 경력이에요. 이쪽 분야에서.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절차 아시겠네요. 조사 들어가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행정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인데.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행정 처분받고 몇 달 있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답네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명숙이었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이사장님이시죠? 저 오명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일체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명숙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조사받았어요. 제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그리고 제 남편 회사가 상조센터한테 압력 넣은 것도 확인됐대요. 압력이요? 내 남편이 센터장한테 우리 말 잘 들으면 계약 유지해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갑질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얽힌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오명숙 씨 사과는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서아린 직원한테 하세요. 네,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제가 연결해 드리죠.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형식적으로 하면 할인이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불공정함들. 저는 그 모든 걸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갈 수는 있었어요. 바로 지금처럼요.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상조센터에서 공식 사과문 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전액 환불 시작한대요. 직원들은요? 계약직 직원들 처우 개선 약속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 명확히 하고 부당 업무 강요 금지 규정도 만든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할인이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일주일 뒤 상조센터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유족 대표들, 관계기관 담당자들, 그리고 기자 몇 명까지. 오늘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할인과 함께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명숙과 장태석이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꼭 나와야 하나요? 내가 피해자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부담 갖지 마.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 센터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먼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센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센터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센터장이 고개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부당 청구 금액은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처우 개선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다음으로 오명숙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명숙이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할인 앞으로 걸어왔지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할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명숙이 할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해서 당신을 모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명숙이 계속 말했지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할인을 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할인이 결정할 일이었거든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오명숙이 물러났습니다. 다음은 장태석 차례였어요. 장태석은 단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인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지요.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장태석이 할인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로 일주일 전 장태석이 할인에게 강요하려던 그 행동을요. 서할인 직원, 죄송합니다. 장태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인이 장태석을 내려다봤어요. 할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까지. 팀장님,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장태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팀장님이 저를 지켜줬으면 했어요. 그게 제가 바랐던 전부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할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할인이 센터장을 봤습니다. 센터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인을 봤어요. 정규직 전환 기준을 게시판에 공개해 주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익명 신고함도 만들어 주세요. 계약직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요. 센터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행하겠습니다.
할인이 돌아서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할인을 안았어요. 할인의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와 할인은 로비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한 건가요? 뭐가? 사과를 받은 거요. 용서는 안 했지만 저는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아, 용서는 내 권리야.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야.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 혼자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이와 할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지요. 도연이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도시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상조센터 사건 이후 처리 결과를 정리한 문서였지요. 장태석은 결국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와 재판은 오래 걸렸지만 결론은 분명했어요. 센터장은 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고 센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원 보호 제도였습니다. 계약직 직원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지요. 정규직 전환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팀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됐어요. 근속 기간, 업무 평가, 교육 이수 같은 객관적 기준이 생겼습니다.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뭔데요? 서아린 씨, 정규직 됐대요. 이번 달부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으니 기뻤어요. 그리고 이수아 씨도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내부 제보 공로를 인정받았대요. 잘 됐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할인이한테 축하 전화나 해야겠어요. 재단을 나와 걸으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긴 싸움이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법정 절차를 진행하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을 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했고 저는 그걸 해냈지요. 집에 돌아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축하해. 정규직 됐다며? 네, 어머님. 오늘 통보받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고수했잖아. 하지만 혼자였으면 이제 혼자 아니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요. 2달 뒤
저는 도연이와 할인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지요. 할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몇 달 전 장례식장 복도에서 무릎 꿇으려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할인을 만났을 때 할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할인이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지켜주신 시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인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피로 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69살에 다시 시작한 싸움.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공정함이 많습니다. 갑질도 횡령도 부당한 대우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부당함을 바로잡는 일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멈출 이유는 없으니까요. 참지 말라는 말, 그건 쉽죠. 대신 기록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마세요. 그날 이후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은 그 건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